네, 안녕하세요. 올해 지원자가 늘었나요? 올해 지원자가 늘었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늘었어요? 작년에 8천 명이었어요, 작년에? 공무원 인기가 좀 수그러들면서 자격증 시험 응시가 굉장히 늘었어요. 다른 시험에서도 뭐 회계사, 세무사 쪽도 굉장히 늘었다고 그러던데. 자, 이제 객관식 강의를 시작해 보죠. 객관식 강의는 예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은 별 의미 없어요. 예습. 그래서 꼭 한번 그냥 답을 보면서 예습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예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복습은 뭐 1시간 내로 하세요. 복습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 근데 이제 올해 시험들 처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 있었죠. 두 번째 회계사 시험. 세 번째 뭐지? 세무사 시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등기직 시험.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 시간은 법무사 시험이 있겠죠. 등기직은 6월 달이라니까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 시험이 3개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은 좀 어려웠어요. 어렸는데, 그래서 회사법이 마무리되게 되면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까지 보게 되면 이제 요거를 어음수표까지 포함해서 요걸 나눠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강의가 끝나면 변호사 시험 문제, 전범위죠? 전범위 문제, 요걸 나눠드릴 테니까 해설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꼭 끝날 때마다 회사법 마지막에 끝날 때 세무사 시험 문제 가지고 여러분 복습해 보시고,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상당히 어려워요. 세무사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워요. 근데 법무사 수험생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계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마무리 때 등기직 시험을 기출문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한 5년치는 너무 많고, 뭐라 그래야 돼, 최소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에서, 한 넉넉 잡고 5년치. 5년은 너무 많아. 한 3년 전. 3년 정도 변호사와 등기직 기출문제, 요거를 꼭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 판례들이, 주로 변호사나 등기직에 나왔던 판례들이 이제 법무사 시험 쪽에 나오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에다 집어넣지. 그럼 책이 한 1500페이지 되겠죠? 아무도 안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이것도 꼭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자, 여러분은 법무사 자격증, 즉 프로가 되려고 하는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죠. 물고기를 잡는데 어부들은 그물을 잡죠. 그 다음에 이제 취미로 하는 분들은 이제 낚시를 잡고. 시험 공부를 낚시질 하듯이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요거 나올 것 같다, 요거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물을 치듯이 전체적인 체계를 잡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차까지 넘어갈 수 있죠. 1차는 어떻게 낚시질을 해가지고 커트라인을 살짝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상법은 상관없지만 민법이나 등기법을 그딴 식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2차 시험에 뭐 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줄 쓰고 답안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특히 민법 등기법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라고. 객관식 시험만 있는, 객관식만 보는 시험 과목들은 좀 비중을 낮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민법 등기법은 여러분이 하여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1장 통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물을 치듯이 체계를 잡으면서 공부하자 말이죠. 오늘 할 내용들이 뭘까요? 상법, 총칙과 그 상행위 앞부분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머릿속에 상법, 총칙이 나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상법의 개념. 상법이 뭐냐? 그 다음에 상법의 법원.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됐죠. 상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상인으로 넘어가서 상인의 설비, 인적 설비로서 상업 사용인. 상인의 물적 설비로서 상호.
다음에 상업장부, 그 다음에 상업등기. 오늘은 너무 힘을 줘서 공부하지 말고 오늘 하는 내용들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은 상법의 개념, 상법의 법안, 그 다음에 상인으로 들어가서 상인의 개념, 뭐 상인의 종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상인 자격,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서 영업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영업을 양도할 때 양도 방법, 양도 효과, 그 다음에 영업 양도 후 상호 적용 양수인의 책임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객관식을 하니까 첫 시간에 너무 힘을 빡 줘가지고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보는 바람에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오늘 할 내용들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해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주로 줄 때 되는 게 뭐냐? 요거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재수 없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상인과 상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업 양도 끝까지 보통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중을 한번 보죠. 여기서 가장 높은 비중은 영업 양도가 가장 비중이 높고, 오늘 복습하실 때 영업 양도 이걸 제일 먼저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업사용인 두 번째. 요거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상업사용인. 세 번째로는 상인.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호.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업등기라는 상업장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만 나온다. 이렇게로. 상업장부는 뭐 한 10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그런 비중이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복습하실 때는 영업양도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 상인, 상호, 그 다음에 상업등기, 요 5, 6번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상사에 관해서 일반적인 법 적용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상사법규의 적용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적용 순서. 자, 그럼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겠죠. 우선 상법을 적용한다. 상관습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민법을 적용한다. 이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약관은 뭐냐? 약관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약관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법을 좀 더 세분화해 보죠. 상법은 상사자치법, 그 다음에 상사특별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법, 이런 순서로 되겠죠. 자, 그러면 상사자치법에는 뭐가 들어가냐? 약관이 들어가겠죠. 약관이 아니라 회사정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사특별법으로는 이제 상업등기법이 들어가겠죠. 등기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법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사특별법은 여기에는 보통 국제조약 등 또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상세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적용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그럼 맨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지의 상사자치법이 떠올라야겠죠. 상사자치법. 이게 바로 회사정관에 들어간다. 일단 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적어도 헤매려면 3항이나 4항에서 헤매고 앉아 있어야지 1항, 2항, 5항에서 헤매고 앉아 있으면은 말짱 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자, 외우는 건 좋아요. 근데 다 외우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상사자치법이 바로 회사정관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상사자치법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B번에 상사특별법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국제조약이 들어있으면 여기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GB, 그 다음에 상법전, 여기 상법 됐죠. 그래서 GBD, 그러면 3항과 4항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상관습법. 상관습법이 A죠. 자, 그래서 정답은 3항입니다.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지. 우린 여기까지만 보면 되죠. 상관습법까지 보시면 되겠죠. 상관습법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보증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외워두세요. 상사법규 적용 순서에서 가장 많이 먼저 적용되는 게 상사자치법규고 회사정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요거 하나 하고,
상관수법에서 출제되는 건 요거밖에 없죠. 보증도. 그 다음에 민법, 민자 들어가는 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자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없어요. 없고. 그래서 요거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법에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주식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상사법규가 이게 바로 법원이잖아요. 법원입니다. 회사 정관이 자치법규에 들어간다. 좋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 부릅니다. 상법의 법원이죠.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등 이런 것들. 여기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업등기규칙도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도 법규에 들어가죠. 됐고. 자,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상관수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약관은 법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 구성력의 근거는 뭐냐? 약관이 당사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구성력은 있죠. 구성력은 있다는 거죠. 구성력이 있다는 것이 법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거래약관은 상관수법으로서의 상법의 법원은 아니고 다만 구성력은 합의했기 때문에 된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상세에 관한 국제조약, 상사 국제조약 등은 특별법규에 들어가죠. 그렇죠? 특별법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정답은 사항.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끝났고. 그러니까 상법의 법원에서는 세 개 정도. 자치법규 요거 꼭 외우시고, 상관수법 보증도 요거 외우시고, 순서는 자치법규, 특별법, 상법 이런 순서가 된다는 것. 약관은 법원은 아니지만 합의로서 구성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10년 내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인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상인의 의의. 제가 목차를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게요. 먼저 다 이론적인 설명, 그 앞에 있는 정리 부분은 꼭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따로 강의를 하지 않고 거기에 들려있는 내용은 제가 체계를 만들면서 보겠어요. 자, 이걸 보는 거죠. 상인의 개념. 상인. 우리 상법상 상인은 세 가지겠죠. 첫 번째, 당연 상인. 두 번째, 의제 상인. 세 번째, 소상인.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상인의 자격의 자격. 상인 자격. 상인 자격은 첫 번째, 자연인의 경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의 경우. 세 번째 보시면 법인의 경우, 그 다음에 자연인과 법인. 세 번째로 보시면 제한능력자.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1번부터 볼게요. 상법상 상인 자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학 미성년자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죠. 미성년자는 어떠냐? 미성년자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허락을 얻었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든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될 뿐이죠.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미성년자가 상인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2항 회사는 설립 등기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법인의 경우 회사죠. 회사입니다. 회사는 설립 등기로서 취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상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회사가 설립 등기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지 개업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 준비는 자연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 회사는 설립 등기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런데 3항 자연인인 상인은 개업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렇다고요. 자연인의 경우 개업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폐지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르다고요. 자연인과 법인은 기본적으로 이거 틀리면 뭐 상법 시험 붙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자연인의 경우는 개업준비행위로서 취득하고 영업을 폐지함으로써 상실한다. 회사의 경우 설립등기함으로 취득하고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상실한다. 앞으로 이 지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3항 맞죠? 자연인의 상인은 개업준비행위 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근데 특별법에 의해서 그 목적이 특정되어 설립되는 특수공법인은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볼까요? 특수공법인은 무슨 공사 이런 것들이죠. 아예 상인이 될 수가 없다. 공사 이런 것들은 법인이지만 상인 자격을 절대로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회사는 사실상 청산이 종결할 경우에만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그렇죠. 청산이 종결돼야 상실하는 거죠. 등기는 상관없습니다. 등기는 상관없이 대항 요건으로서만 존재할 뿐이죠. 등기는 대항 요건이다. 등기는 대항 요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랑 미성년자도 상인자를 취득할 수 있고 다만 등기한다. 허락을 하도 등기하고 대리할 때도 등기한다. 자, 2번 다음 중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뭐냐? 당연 상인은 상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의제 상인은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는 자다. 됐죠? 이 상행위를 자기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영업으로 해야 됩니다. 영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기 명의란 말의 의미가 뭐냐? 자기 명의라는 것은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면 절대로 상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이나 납세명이라도 그가 권리, 의무 주체, 권리, 의무 주체 그래야만 상인이 되는 거죠. 자기 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권리, 의무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그 사람을 바로 당연 상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자기 명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주체 미치겠고 이걸 바로 자기 명의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됐고. 자, 이항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온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 상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연인의 경우 계주는 상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상인이 아니라 그랬죠? 보세요. 두 번째 줄 영업으로 밑줄 의제 상인 밑줄. 계주가 영업으로 개를 운영해야만 의제상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의제상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죠. 영업으로 해야 돼. 반드시 영업으로 해야 됩니다. 됐고.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제상인이고. 자, 그래서 의제상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설비상인. 그 다음에 회사의 경우는 민사회사가 되는 거죠. 민사회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의제상인이라고 부르냐? 상위가 아는 행위를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의제상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은 설비상인, 회사는 민사회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상인이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해당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여기 들어가죠. 특수사법인. 사법인은 조합. 신용보증기금. 두 가지는 의제상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 특수란 말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공법인인 공사는 법인이지만 상인이 될 수 없다. 특수사법인인 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은 역시 상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특수사법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민사회사는 상위 이외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회사로서 의제상인이다까지 맞아요. 맞는데 신용보증기금은 특수사법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제상인이 될 수가 없다.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 시기는 개업준비 행위에 착수한데다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중복해서 나오는 지문들이 있죠. 그럴 때는 꼭 밑줄. 자연인의 경우 개업준비 행위했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죠. 소상인은 우선 1천만 원 미만이고
뭐가 미만입니까? 자본금이지 뭐. 1,000만 원 미만이고 플러스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하는 거죠. 소상인은 상인은 맞지만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이 세 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다. 회사가 아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맞습니다. 사망인데 이런 것들 수험생들 많이 틀리죠. 앞문자가 맞는 거예요. 민사회사는 상위가 하는 행위다. 영리 목적으로 한다. 의제상인이다까지 맞지만 신용보증기금은 특수사법인에 들어가지 민사회사가 아닌 겁니다. 사망. 다음 중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정을 정한 것은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당연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을 한다는 말이 들어있죠.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의 주체가 바로 상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험생들이 요거는 외우는데 요걸 안 외워가지고 틀린다는 거죠. 권리의무 주체라는 것은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형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자, 그래서 1항 틀렸습니다. 두 번째죠. 그때 실제 영업상 주체가 바로 상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동그라미. 그러면 2항 농업협동조합은 임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해야 하고 설립 취지에 반해서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부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조합은 상인이 아니다. 저희 이제 선산이 있는데 선산. 축협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산을 팔라. 선산인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목장을 만든대요. 목장을. 이거 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누가 팔아요? 그렇죠. 아니 당시 선산을 파는 것도 그런데 아니 선산에다가 목장을 한다는 게 팔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안 팔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산을 옆에 두고 옆에다 목장을 만들었대요.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기분 나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요, 목장이면 이거 상인 아니냐? 상인 아니냐 하는데 농협은 조합은 뭐예요? 축산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죠. 상인이 아닙니다. 상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협동조합은 마지막 줄 상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제 중간은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조합은 상인이 아니다. 보시면 변호사의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볼까요? 개주 아니죠. 변호사, 법무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판례가 뭐냐면 회계사, 세무사 역시 상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의사약사 역시 상인. 짐작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전부 다 변호사, 법무사 판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계사, 세무사, 의사약사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상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상위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죠. 회사는 상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게 바로 민사회사.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다는 거죠. 회사는 상인을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는 겁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뭐 하나 빠졌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가 빠졌죠. 그래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네 가지입니다. 요즘에 상업등기에 빠져 있겠지만 규정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라도 회사에는 적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고 회사가 아닌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낼 때 좀 맞는 질문은 정확하게 맞는 거로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출제자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올해 세무사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던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만 소상인에게 적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업등기도 적용한대요. 그래서 지상상상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4번 상법상 상인과 상인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뭐냐?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미치겠고 이게 상횡입니다. 신용카드, 전자화폐 바로 기본적 상횡이죠. 요거는 기본적 상횡이라 부르고 요거는 준상횡이라 부릅니다. 요게 달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상인은 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 상위를 영업을 하게 되면 자기 명의로 하게 되면 당연 상위, 상위가 아닌 행위를 영업을 하게 되면 의지 상인인데 이것도 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상위가 아니지 준상위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상위라고 하면 안 되지만 준상위라고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 인수를 영업을 하는 자는 상법상의 당연상이 맞죠? 그래서 기본적 상이 들어가니까 판례에 따르면 대한광업진흥공사 공사 동그라미 광업자금을 광산업자에게 융자해주고 소정의 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 X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상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공사는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 등록상의 방위와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다를 때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상인으로 인정된다. 요거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상인으로 인정되죠. 판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고 회원에게 자금을 제출할 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여기 새마을금고 이렇게 세 개를 꼭 외우셔야, 외울 건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이해하고는 외워야지. 조합신용보증기금, 새마을금고. 이 세 가지가 바로 특수사법인이고 상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새마을금고도 특수사법인. 판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을 할 경우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자, 조합 밑줄. 다음 줄 상인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조합이 들어간 건 전부 다 상인이 아닙니다. 조합이 들어간 건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1항. 5번 상법상 상인과 상인 자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1항 영업의 목적인 상인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동그라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준비 들어갔죠.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좋습니다. 이왕 회사는 상위일을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볼까요? 회사는 상위일을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 의지한다. 그런 말이죠. 됐고.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되려면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상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영업상 주체가 바로 상인이 된다. 자본금액이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 X가 아닌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깔끔하죠. 이렇게 맞는 문장을 정확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1,000만 원 미만이다. 회사가 아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법무사는 다음 주 끝에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상인이 아니죠.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근데 법무사만 외우지 말고 6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그 공통적으로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상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호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상호등기는 상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6번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1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 변호사는 밑줄 상인적 방법에서 영업 X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뭘 있어? 변호사는 안 된다니까. 소상인이란 자본금이 1,000만에 미달하는 회사 아닌 상인으로서 상법상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이 말이죠.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상윙을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밑줄, 준비 밑줄, 좋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준비 행위를 하는 자,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위가 될 수 없다. 자기 명의라는 거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위가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자기 명의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했을 때는 타인이 상인이 될 수는 있지만 나는 상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판례 좀 잘 기억하세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줄, 다른 상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행위까지 상행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상식적인 거죠. 왕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로 행정관청이나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다르면 실제 영업상 주체 후자가 상인이 되는 거죠. 실제 판례 시험에서는 실제라는 말을 많이 쓰네요. 실제로 권리명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바로 상인이다, 그런 말이 됐죠. 7번 소상인에 관한 상법상 소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소상인이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으로서 회사가 아닌 상인을 말한다. 소상인 됐죠? 1,000만 원 미만 회사가 아닌 상인. 소상인에 관해서의 자본금이란 회사법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재산의 현재가치 말한다. 회사가 아니니까. 회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회사가 아니니까. 설비상인은 일정한 규모의 설비를 갖춰야 하므로 소상인이 될 수 없다. 자, 설비를 갖췄다 그랬죠. 설비를 갖췄다. 설비에 뭐 한도가 없죠. 한도가 없죠. 그러니까 설비를 갖췄더라도 1,000만 원 미만이면 소상인이 될 수가 있죠. 있습니다. 한도가 없으니까 설비 상인도 소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비 상인의 전형적인 소상인은 뭐예요? 길거리 천막을 쳐놓고 그 다음에 시험 합격 뭐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설비 상인이 되는 거죠. 지배인 상호 상업장과 상업등기 관련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 상상. 됐고. 위 사항의 의미는 소상인이 그러한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금지되지는 않겠지만 상법상 사용 동그라미 보호 X. 보호나 의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상법상 상인과 20년도 이후 기출문제는 아주 꼼꼼히 보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시간이 없다. 그러면 20, 21, 22, 23. 그렇죠? 이 4년치. 요거는 아주 그냥 외우다시피 푸셔야 됩니다. 22년도 문제네요. 상법상 상인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공법인의 상행에 대해서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그걸 적용하겠죠. 근데 없으면 상법을 적용합니다. 공법인도 일반 공법인은 상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특수공법인이나 특수사법인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공법인이나 일반 사법인은 상인이 될 수가 있어요. 됐고. 이왕 행정관청이나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다르면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자기 명의로 상명의를 하는 자로서 상인이 된다. 죽고. 변호사는 밑줄. 영업 X,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죠. 상,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용업양도.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소상인이 제가 몇 번 했어요. 1,000만 원 미달이다, 회사가 아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영업양도시,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 피지 의무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법률 이것만 외워 앉아 있으면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가 적용되냐? 헷갈리죠? 그래서 판례가 이거를 최근에 냈죠. 최근은 아니고. 그래서 영업양도시 경업피지 의무는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만 적용 안 되는 겁니다. 됐고. 새마을금고가 금고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까지 맞아요. 왜? 여기 있잖아.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새마을금고도 법인이죠. 어렵지만 대출금보다 회원이 상인 끝났죠. 회원이 상인. 그럼 다음 주 상사채권이고 시효5년이죠. 새마을금고가 상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원이 상인이라면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 채권이죠. 상사소멸시효는 일방적 상행위로 적용되니까 당연히 상사채권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됐죠. 자, 이번에는 9번으로 가서 9번으로 가서 제한능력자의 영업 능력에 관한 설명 등 옳지 않은 것은. 자, 제한능력자는 세 사람이 있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볼까요? 자, 보시면 제한능력자가 허락을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리할 때는 등기를 하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은 허락은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할 때는 당연히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제한능력자 민법에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할 때도 등기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영업을 허락했을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허락을 할 필요도 없죠. 허락을 할 필요도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 허락을 못 한다 그러고 허락을 해도 등기할 필요 없다. 대리할 때는 등기한다.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허락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리할 때는 역시 등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죠.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개정된 부분이죠. 그래서 피성년 한정 후견인의 경우 과거에는 허락을 하고 등기를 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허락을 하더라도 등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대리할 때만 등기하고 허락은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볼까요? 제한능력자의 영업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영업을 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고요. 이건 하는 건 하고 이건 안. 이건 하고 이건 안 하죠. 이건 등기하고 이건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거죠. 허락을 할 필요도 없고. 자, 2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때는 허락 동그라미. 다음 절 능력. 그쪽 허락을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자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을 위해서 영업을 할 때, 위하 영업이지 고 바로 대리할 때죠. 대리할 때는 당연히 등기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 제3대에 대항하지 못한다. 설사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리할 뿐이죠. 상위는 미성년자 자신이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한 20분 정도 했는데 지금 몇 페이지 분량이죠? 12페이지 분량이 지금 뭐 연습장 같은 거로 정리해 놓으면 한 페이지 정도,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상인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으로 나누면 당연 상인은 기본적 상인을 하는 사람이고 의제 상인은 상위가 하는 행위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준 상인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 아닙니까? 각기 뭘 같아? 준자리니까 준. 기본적이 아니라 준 상인이죠. 자, 당연 상인이 되려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제일 많이 났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자기 명의라는 것은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권리및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제 상인 볼까요? 자연인이라면 설비를 갖춘 상인, 회사라면 민사 회사라 부르는데 회사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라면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많이 나왔고.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고 회사가 아닌 자인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기는 적용 안 되지만 요거는 적용됩니다. 자, 상인 자격을 자연인과 법인, 제한능력자 세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연인의 경우 개업 준비행위할 때 상인자를 취득하고 영업을 폐지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등기는 뭐 아무 관계없다. 관계없다. 자, 그러면 조금 좀 심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출지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보시면 개업 준비행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두 가지 볼까요? 두 가지 볼 때, 이거 보시면 점퍼를 구입한다.
그 다음에 자금을 차입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기출지문에는 없지만 추가하는 겁니다. 점포를 구입했을 때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봐요. 근데 자금 차입은 잘 보세요.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개업 준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고 이때 바로 준비 행위로 본다는 거죠. 자,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이지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자연의 경우 개업 준비 행위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보통은 점포를 구입하게 되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준비 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자금 차입 행위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 준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설명을 했을 때, 설명을 해서 인식이 됐을 때 그때는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변호사 시험은 주구장창 내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을 폐지했을 때 상실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망은 아닙니다. 사망은 상실 사유가 되지 않죠. 왜? 상속이 되니까. 자, 그런데 자연인의 경우 계주는 상인이 아니다. 그다음 전문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이제 회사가 대표적이죠. 회사가 대표적인데 회사는 영리법인이니까. 영리법인이니까. 그래서 설립 등기했을 때 취득하는 것이지 기업 준비 행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청산은 종결됐을 때 상실하는 거지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고 청산 종결 등기는 대항 요건을 부릅니다. 특수공법인으로서의 공사, 특수사법인으로서의 조합, 신용보증기금,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은 상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한격자, 미세혼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미세혼자는 허락을 하거나 대리할 때는 등기하죠. 피한정 후견인 허락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대리할 때는 등기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허락은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등기 못하죠. 대리할 때는 당연히 등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상인에 풀 때 꼭 봐야 되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에 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시험 보기 전날에. 알겠습니까? 전날에. 자, 그럼 이제 상업사용적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칠판에 쓴 내용이 그 앞부분이 이제 정리 부분에 시험 문항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예습을 꼭 하시면 이게 확 눈에 들어와요. 근데 예습을 안 하고 제가 칠판에 쓰는 걸 보게 되면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책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꼭 예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있어도 예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객관식이나 최종 마무리 때는 예습이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상업사용 지배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거 맞죠?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업사용 쪽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상업사용인. 그래서 가장 먼저 지배인부터 보겠습니다. 지배인. 그 다음에 지배인 나오면 꼭 공동지배인. 지배인의 경우, 그 다음에 큰 목차 잡아놓을게요. 공동지배인. 그 다음에 표현지배인. 그러니까 지배인 문제 나오면 머릿속으로 이게 일반적인 지배인 문제인지 아니면 공동지배인을 물어보는 건지 표현지배인을 물어보는 건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떠오릅니까? 합격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떠오른다고요. 다음 중 사용인 또는 지배인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뭘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됐고. 자, 그러면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배인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배인의 권한은 뭐가 되느냐는 거죠. 1번, 2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업사인의 의무 쪽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은 영업제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권한이 뭐라고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좋아요. 여기 이제 정리할 내용은 다 기출문제 안에 들어있어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판상 권한이 지배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편집에는 재판상 권한은 제외합니다. 편집인의 가장 특징이 바로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1항. 상인은 2항.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자, 이 공동지배인 설명했어요. 여기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공동지배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러면 공동지배는 딱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중 한 사람에게 대만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3번 지배인은 의사 능력을 갖춘 자연인 이해하고 직무상 감사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자,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지배인의 자격에 대해서 보죠. 자격은 자연인, 법인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연인은 당연히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기관 중에 이사와 감사를 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볼까요? 우선 지배인은 자연인만 됩니다. 법인은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인이면서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그렇다는 거죠. 행위 능력은 그따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지배인이 이사 자격을 겸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감사 자격은 겸할 수가 없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인만 되고 법인은 안 된다. 자연인이라면 의사 능력은 갖춰야 되지만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그 자가 회사 기관 중 이사 자격을 겸할 수 있지만 감사는 겸할 수가 없다. 맞죠? 소망 맞네요. 사항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되면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는 그렇지 않다. 자, 볼까요? 표현지배는 바로 명칭을 사용하는 자죠. 사용하게 되면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에는 제한한다. 재판상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고. 5항 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불에 속한 거래할 경우 지배인은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득의 양도를 영업주의 계산 미치고 없고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는 거죠. 요거는 상업사에게 경업금지이면서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영업주의 계산 X하시고 그 밑에다가 4, 0, 3, 2, 2, 1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상업사인의 경업피지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볼까요? 상업사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명의로 영업주의 영업불에 속한 거래할 때는 보시면 다시 상업사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불에 속한 거래했을 때 그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한 영업불에 속한 거래라면 영업주 계산으로 제3자의 계산으로 했을 때는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안 때로부터 2주, 거래가 시된 때로부터 1년 내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제3자의 계산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3자의 계산으로 했으니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상업사인의 경업피지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세 번째 의무. 경업피지 의무. 피지 의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 0, 3, 2, 2, 1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만 써놓겠습니다. 경업피지 의무는 따로 할 테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5항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야, 문제 길죠? 문제 깁니다. 근데, 문제 긴데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먼저 정리한 다음에 볼까요?
여기서 모든 행위를 했는데 이걸 제한을 위반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권한 내이지만 남용을 할 경우. 두 번째, 지배인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3자가 제한을 위반했는데 제3자가 있다는 거죠. 제3자가 있다. 그러면 제3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제3자가 악이 떠는 증거실인 경우, 증거실인 경우 무효가 되는 거죠. 요럴 때만 무효가 된다고요? 그럴 때만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상업사익인의 지배인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 거 맞아요. 영업에 관련됐다는 것은 객관적 추상적 판단하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판단되는 경우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제한을 위반했다. 좋아요. 제한을 위반했다. 할 경우에 제3자가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있는 경우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제3자의 악에 따른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증명은 영업주가. 증명은 영업주가 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야. 지배는 영업제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지배인이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 여부는 지배인 행위 당시 주관적 X. 이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게 만약 민법 문제라면 맞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민법은 밤낮 긋던 소리 하잖아요. 근데 자 보시면 주관적으로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는 객관적으로만 보지 주관적으로 보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복습하실 때 10년 이전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복습하실 때. 알겠죠? 복습하실 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제 풀기는 다 여기 책에 있는 문제는 다 풀지만 복습할 때 10년, 13년 그렇죠? 13년 이전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최고 문제들이 중요한 거니까. 됐고 무조건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주관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 3번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인데 대리권의 제한 범위이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적이 떠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이걸 남용이라 그러죠. 권한 내지만 남용을 했다. 권한 내지만 거기에 권한 행사한 옆에다 가르치고 남용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위를 알았거나 밑줄, 알 수 있었을 때 밑줄. 그래서 때는 민법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관해서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효다 그런 말이죠. 예? 요거. 아, 지배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 아시겠죠? 이거라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상.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어음행위를 했다. 제한을 위반했다 그랬잖아요. 어음행위일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가 선의 무중과실이면 대항할 수 있죠. 악이나 중과실일 때만 무효니까. 범인은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이것은 어음법에서 많이 봤잖아요. 제3취득자도 주장할 수 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는 폐연지변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그 폐연지변 있죠? 부포사유는 적용 안 돼요. 부포사유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폐연지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부포사는 폐연지변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포사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제네. 이 작년도 문제네? 네, 그렇죠. 요즘에 문제 스타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답은 아닌 그중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요게 뭐 왜 중요하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의 주관적 요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지만 남용을 했을 때는 제3자가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고, 그 다음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제3자가 악이나 중과실일 때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대리권 제한은 아주 대리권 권한 부분은 이게 중요하다. 좋아요. 됐고. 자, 다음 페이지 3번.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관업은 일반 상행위와 영업 형태가 달라. 여관에서 외상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음행위와는 깊게 관련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관업은 일반 상행위와 영업 형태가 달라 외상이 없다고요. 어음행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므로 여관업의 경우는 어음행위가 영업법. 여관에서 무슨 어음을 끊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이걸 물어볼 텐데 외할머니께서 여관업을 하셨거든요. 할머니 어음 끊어줘요? 얘 이놈 자식아 어음이 뭔데 그러시겠죠? 그래서 여관업은 어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그렇죠. 선임하고 권한이 있고 등기하면 대항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법은 비현명주의잖아요. 비현명주의니까 꼭 명칭을 써야 될 필요는 없고 권한만 있으면 된다. 공동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상법 3.7조 1항에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편집인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다 맞네? 그래서 여관은 어음을 끊어주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지배인은 지배인의 권한을 부여받는 게 중요하지 명칭을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명칭을 쓴다는 건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이 명칭을 쓸 때 편집에는 적용될 때 중요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됐고 별 의미 없는 문제예요. 4번. 편집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1항 상법상 편집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해 사유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지점의 실체를 구별한다. 자 이거 보세요. 편집인은 지배인이 아닌 거죠. 지배인이 아닌 자가 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명칭을 사용하는데 보시면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장소가 영업소의 실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명심하시라는 거죠. 영업소 실체한다는 것은 뭐냐? 그 영업장소가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있고 단순한 보조적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편집에는 이게 끝이에요. 네? 아시겠죠? 편집에는 우선 지배인이 아닌 자가 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편집인이 되고 물론 제3자는 선이죠. 근데 재판상 행위는 빤다. 그 명칭을 사용하면 다 되냐? 안 되죠. 그 영업장소가 영업소 실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영업소 실체가 있다는 말은 독립해야 되고 보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까요?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옳다는 것은 상법상 편집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일 사용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지점, 즉 영업소로서 실체, 근무 장소가 영업 장소가 뭐라고요? 지점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 차장도 편집인에 해당하냐? 안 되죠. 명칭에 차장, 대리 이런 건 안 돼요. 차장이나 대리 이런 건 안 됩니다. 차장이나 대리 여러 명칭은 포함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3항 거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편집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있죠.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 그렇죠. 됐고. 자, 단순히 본 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 X.
즉 사무만을 처리한 영업소는 상법상 영업소라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동영업소 소장을 상법 14조 1항소 등의 폐연집행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고요. 아시겠죠? 영업소 실체겠다는 말은 독립해야 되는 것이지 보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항 지배인이 영업조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다. 그렇죠. 영업에 관련됐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요관업은 빼고, 요관업은 빼고요. 행위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할 경우라도 행위 효력은 영업조에 미치다. 왜? 객관적으로는 영업 범위에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보세요. 두 번째 줄. 설사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조의 영업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범죄는 폐연지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자기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해도 영업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면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에 대항할 수 있죠. 자, 지배인을 선임할 때 자격은 간단하죠. 법인은 안 되고 자연인만 된다. 자연이라면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능력 필요 없다. 그 자연인이 이사나 감사할 때는 이사는 되지만 감사는 안 된다. 좋죠. 자, 지배인에 관한 영업에 관한 행위인데 영업에 관련됐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지 주관적으로는 절대로 안 봐요. 또 섞어서 그런 거 말고. 권한은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문제돼요. 그 모든 행위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남용했을 때. 그 다음에 제한을 했는데 제한을 위반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일대 제3자에 대해서 무조건 무효냐? 그건 아니고 제3자에 대해서는 남용했을 때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다. 그 다음에 제한을 위반하면 제3자가 중과실면 무효다. 물론 증명은 영업증 한다. 자, 의무는 경업피지 의무는 따로 설명드리겠고 일단 외울 때는 자영, 3위, 2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지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공동지배는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해서만 이거 공동지배는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공동지배는 등기합니다. 등기한다. 됐죠. 요거는 등기한다는 모든 행위. 그래서 제한 위반은 등기 안 합니다. 제한은 등기 안 하지만 공동지배는 등기한다. 자, 폐연지배는 지배인이 하는 자인데 명칭을 사용해요. 차장 대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을 사용하는데 영업소 실체는 필요합니다. 실체가 있다는 말은 독립해야 되고 보존 안 된다. 자, 폐연지배의 성립에도 재판상 행위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폐연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부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인 됐죠? 그만해요. 좋아요. 됐고. 자, 이번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됐고. 자, 근데 지배인에서 요거는 남겨두고요. 이건 남겨두고 부포사와 물판사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물판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됐고. 그럼 여기 지배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인이 있다는 거죠. 선임, 등기, 지배인이 선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요거는 등기 안 한다. 요것도 등기 안 한다. 요것도 등기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부포사의 경우 특정 플러스 재판 외. 그 다음에 점포 내에서 플러스 판매. 됐죠? 네? 이렇게 부포사와 물판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꼭 예습으로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먼저 다 정리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꼭 예습을 하시라고요. 요거까지 설명하면 뭐 강의에서 한 30회를 늘려야지. 30회는 안 돼도 20회 정도가 돼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 예습을 하시고 그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얘기 다 정리해 드리는 거죠. 문제 풀면서 1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은 뭐냐? 영업주로부터 상인이지. 민법에서도 대리가 나면 본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영업주로부터 수권자는 받은 영업의 특정 동그라미, 종료 또는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 재판 이외 동그라미 모든 행위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부포사업 머릿속에서 이건 순간적으로 특정 재판에
이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특정 재판회. 됐고. 자, 이왕 영업주뿐만 아니라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사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 있잖아요. 선임. 물론 등기 안 합니다. 영업주가 직접 선임할 수도 있고 지배인이 선임할 수도 있다. 됐고.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 기관인 상무 이사 동그라미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 사용인 동그라미 지위를 겸할 수 없다. 이때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쵸? 아니 이사가 지배를 겸할 수 있다면 부포사도 당연히 겸할 수 있죠. 그런 말은 실제 판례는 이 판례예요. 그래서 부포사가 이사를 겸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됐고. 자, 사망 탈락권.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 격리부장은 자금 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자, 보세요. 특정. 자, 그러면 격리부장은 뭐냐? 격리부장은 한번 보겠어요. 격리부장은. 그럼 특정 권한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 격리부장은 자금 보시면 은행 거래돼요. 은행 거래되니까 자금 차용은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볼게요. 은행 거래는 된다. 자금 차용은 안 된다. 은행 거래가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뭘 빌려? 자금 상관없죠. 그래서 은행 거래는 되지만 자금 차용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과장. 구매과장을 볼까요? 구매과장의 경우, 구매과장에 보시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근데 지급보증계약, 미친놈이죠. 회사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지급보증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정은 저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격리부장은 은행거래할 수 있다. 자금 차용은 안 된다. 구매과장은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급보증계약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 5항. 전산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해야 할 권한이 없다. 그렇죠? 두 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부포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은행 거래는 되냐? 된다. 자금 차용 되냐? 안 된다. 구매과장, 구매계약은 되냐? 된다. 지급보증계약은 안 된다. 됐고요. 자, 2번. 상법상 상업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1형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상업사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영업자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이 부포사 권한을 가지고 있죠. 또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상업사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자, 밑줄 제한 규정 위반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안 지은 겁니다. 제한을 위반했다. 했죠. 위반할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있는 경우라도 영업자는 그러한 사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제3자 약이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그렇다. 증명은 영업주가 한다. 그렇죠. 영업주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3항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려면 민법상 변대리까지 밑줄. 그 다음 줄 끝에 정당한 이유 밑줄. 자, 그러면 볼까요?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특정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 이렇게 돼요.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포사에서 모든 행위하는데 이게 표현부포사 어떠냐? 표현부포사가 첫 번째 민법상 표현대리, 민법상 표현대리, 그 다음에 상법상 표현지배인, 상법상 표현지배인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지배인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여기 볼까요? 표현부포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요건 뒤로 좀 빼고 물판사는 뒤로. 물판사는 점포 내에서 판매. 뭐 요거만 들어있는 거죠. 규정이 없는데 두 가지 경우가 문제돼요. 부포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부포사가 권한을 초과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부포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했다. 부포사가 권한을 초과했다. 이럴 때가 문제되겠죠. 이때 민법상 편제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상법상 편지배를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유추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봐요. 민법상 편지를 이웃적용하는 것이지 상법상 편지변을 이웃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부포사는 생각할 필요 없이 딱 두 개를 외우시면 돼요. 요거 아니면 요거. 그래서 특정한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부포사가 특정 권한이 어디까지냐. 격리부장은 은행거래만 되고 자금체가 안 된다. 구매과장은 구매계약만 되고 지급보증계약은 안 된다. 자, 폐암부포사 규정이 없는데 두 가지 경우에서 부포사가 있는 자가 명칭을 사용했다. 부포사가 권한 추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상법상 편지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편대리를 적용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죠. 사망,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맞네요. 부포사가 맞는데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 할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민법상 편대리 법리에서 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사용인에 대해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민법상 편대리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항에서 이번에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는 설사 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하겠다. 이거네?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부포사는 지배인이나 뭐 똑같은 거죠. 사용인이니까. 그래서 이거 안 지운 겁니다. 이걸 지배인으로 낼 수도 있고 부포사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 남용과 대리권 제한 위반을 지배인 문제로 낼 수도 있고 부포사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남용한 것이라 해도 일단은 영업주의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다만 이제 이거죠. 제3자가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만 무효가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항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재변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이우추 적용됩니까? 안 되죠. 여기 있잖아요. 상법상 표현재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법상 표현재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을 이우추 적용하기 때문에 이건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됐고 이게 제가 10년치 하는 들어있잖아요. 18년도. 5년치만 보면 시험장 가면 붙으시냐? 꿈도 꾸지 말라 이 말이죠. 5년치 가지고 시험 합격하겠다 그러면 너무 욕심이 과한 거죠. 10년치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10년치를 그냥 달달달 외운다. 그러면 1차는 턱걸이로 돼요. 근데 5년치 가지고 택도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10년치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5년치 가지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치는 최소한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거죠. 3화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정을 채는 것은 1항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 해임할 수 있다. 됐죠? 이거 되잖아요. 됐고 이것도 되죠. 뭐 이거 되는데 별 의미 없죠. 이렇게 너무 기니까 그래서 부포사 등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배인도 부포사나 물판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됐고 해임할 수 있고 영업의 특정 동그라미 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유는 특정한 종 또는 특정한 사유라서 재판상 X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재판의 밑줄 이거잖아요. 특정 재판에 특정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가 바로 부포사가 되겠죠. 됐고. 근데 이건 들어가요. 이건 들어가는데 그 앞에 조건이 붙는다고 특정 재판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런 말이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악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세요. 물판사는 무조건 점포 내에 있어야 돼요. 점포 내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점포 내에 있어요. 이게 바로 외관이죠. 그러니까 점포 내에 있으면 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적 효력이 있다. 아까 했잖아요. 공동지배인.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공동 동그라미 1인 동그라미. 보험회사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외무사원은 외무사원 밑줄 물건 판매 X 하는 점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외무사원은 안 돼요. 점포 외에 외무사원은 플러스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외무사원은 점포 내가 아니니까.
점포내가 아니니까 판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물판사는 점포내라는 외관이 있을 때 판매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외무사원은 점포내가 아니죠. 외근사원. 그래서 판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판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그래서 부포사나 물판사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부포사의 경우 두 가지예요. 특정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격리부장과 구매과장 판례 두 가지 외워주시고. 그러면 이건 다 적용돼요. 부포사도 이건 다 적용되는 겁니다. 부포사도 권한 내인데 남용할 경우 알거나 했을 때 무효다. 그러니까 제한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의 악이 중과시면 무효라는 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편부포사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건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민법상 편들이나 상법상 편집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은 판례는 민법상 편들을 적용한다. 물판사는 점포 내에 있을 때만 판매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점포 외, 외무사는 판매 권한이 없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포사와 물판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포사나 물판사는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합니다. 이것도 등기 안 하죠. 그림이 지저분한데. 선임한다 하더라도 등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됐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상업사인의 경업피지 의무. 여기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인의 경업피지 의무 자영 3위 2를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 보자.